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3월 22일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가계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출을 줄이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로 해석되는데 이렇게 비축된 흑자가 추후 폭발적 소비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30 세대를 뜻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덕질 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음원 저작권 거래 등 좋아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인데 2030 세대의 관심 확대와 맞물려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70%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어서 조세 저항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칫 공공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7년 만에 요금 인상이 무산되면서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은행 계좌나 카드 내역 같은 금융 정보를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능동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마이데이터 사업.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개인의 온라인 쇼핑 내역까지 볼 수 있게 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 저희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시민단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다른 정부 부처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섰는데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 전문위원들 역시 이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내놓은 검토 보고서입니다. 김 의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의 온라인 쇼핑 내역, 이른바 주문 내역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올해 1월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토 보고서는 금융위원회가 개정한 신용정보법은 민감한 사적 영역이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신용정보 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마이데이터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과도한 신용정보 수집 처리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이유와 방향성이 같습니다.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안 심사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주문 내역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신용정보법을 개정한 금융위로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주문 내역 정보를 내놓아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하자 간소화된 상품군 정보만을 제공받도록 힘들게 합의했는데 자칫 백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감안해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보호장치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도와 신용평가 때 주문 내역 정보 활용 여부 등을 고려해 이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요즘 늘어난 세부담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한국경제TV는 세금 포비아에 신음하는 한국을 주제로 특집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부동산 분야입니다. 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올해부터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과세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거주 중인 60대 A씨. 그는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해 610만 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1,04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1년 만에 세부담이 60% 이상 높아진 겁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인상안을 둘러싸고 이처럼 세금 폭탄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에만 19% 오를 예정인데 이는 노무현 정부인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의 최고폭입니다. 고가주택 척도인 종부세 대상주택은 지난해보다 70% 늘어납니다. 서울은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로써 정부가 더 걷어들일 세금은 약 3,6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수년간 보유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합쳐 산출되는데 정부는 이 둘을 모두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뒀기 때문입니다. 향후 수년간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소폭 떨어진다 해도 보유세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66만 원 수준인 서울 아파트의 평균 보유세는 5년 뒤 1,092만 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17% 올랐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공시가는 올해만 19.9%가 올랐다면 그러면 현실화율이 아주 더 높아져야 되는데 또 현실화율은 1%밖에 안 올랐다고 또 정부가 밝히고 있거든요. 불려진 또 가짜 부동산 통계를 제시하면서 세금만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과연 보유세 인상이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까? 상당수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세부담이 결국에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기보다는 임대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 안정 효과는커녕 실수요층인 전월세 임차인과 집 한 채뿐인 1주택자 부담만 키우는 셈입니다.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계속되는 한 이 같은 조세 전가 현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지난 4년간 정부는 부동산 세금을 높이는 정책 기조를 꾸준히 이어왔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거두지 못한 바 있습니다. 실현됐는지 미실현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현이익에 세금을 부담을 하는 거는 좋아요. 미실현된 이익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높여버리면 결국은 임차인들이든 사용자에 대해서 돈을 받아서 결국 본인이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0억 원 시대. 내 집 마련도 어려워졌지만 내 집을 갖고 있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이번 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단연 주목받는 것은 경제 공약입니다. 특히 부동산 공약의 경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포퓰리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현 신인규 기자가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유권자도 여야 후보들도 부동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에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고 집이 있는 사람들도 세금에 허덕이며 정책 불신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야 주요 후보들의 서울 부동산 공약을 따져보겠습니다. 후보들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앞다퉈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30만 가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36만 가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74만 6천 가구를 5년 안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16만 가구 수준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공급 폭탄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던집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물량 자체가 많다는 것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기타 세제, 그 금융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 그거 달성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약은 거의 뭐 나는 몇 채 짓겠다, 몇 채 짓겠다 이런 식의 경쟁적으로 좀 숫자를 남발하는 그 정도로 좀 비하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세부 계획도 모호합니다. 박영선 후보는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 공공 임대주택을 30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을 만한 공공부지 확보가 마땅치 않습니다. 야권의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무게를 실었는데 자칫 투기 심리를 더 자극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2021년도 공시가격. 오세훈 후보는 SNS를 통해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을 추진하겠다. 또 서울 시민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재산세율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공약을 부각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재산세율을 낮춰서 작년과 같은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2020년 재산세 시계를 멈추는 게 공약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M1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끼얹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한 것인데 세금 인하의 경우 사실상 서울시장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권한박 공약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영선 후보는 부동산 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재산세 감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의 재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 1호 결제로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벌써부터 세금 퍼주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 때 막혔던 재건축 재개발, 새 시장 때에는 어느 정도 풀릴 전망입니다. 주요 후보들이 모두 관련 공약을 내걸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향은 조금씩 다릅니다. 박영선 후보는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고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재건축 재개발로 생긴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지난 2018년 개발 계획이 전면 보류된 여의도의 재건축 문제를 더 이상 보류할 수 없다는 언급도 직접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공약 1순위가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입니다. 신규 지정이 중단됐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기준을 완화해 연간 2만 호를 재지정하고 노후 주거지는 5년간 3만 5천 호 규모의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도 병행해 추가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 공급 활성화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활성화하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 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하여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전체의 모습을 바꾸는 거시 도시계획과 관련한 슬로건을 내놓은 후보는 박영선 후보입니다. 21분 안에 주거와 쇼핑 등 일상생활뿐 아니라 출퇴근까지 가능한 21분 도시 구상을 밝혔는데 서울과 경기도가 맞닿은 12개 지역을 서울 관문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로 생긴 땅을 활용하겠다는 입체도시 공약은 세 후보 모두의 공통사항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지하철 2호선 한양대 잠실 구간과 경부고속도로를,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국철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지하철 국철 구간 전체 구간을 장기적으로 전부 지하로 집어넣어서 그 지상 구간을 우리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이 같은 주요 후보들의 입체도시 공약에는 따라붙는 비판도 살펴봐야 합니다. 공간 확보에 급급해 교통이라는 도시의 주요 기능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어지간한 주요 도로들을 옆으로 확장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기존 도로를 지하화한 다음에 그 위에 주택을 지어버리게 되면 지하에 만들어지는 도로를 2배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교통량을 충당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후보들에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자녀 임기 1년의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까지 내다본 5년짜리 시장 선거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집값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이번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 신인규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들의 경제 공약들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나와 있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그러니까 정책 공약들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좀 실천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처 위치를 아마 소개시켜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예. 국회 건너편 여의도에 있고요. 그 더불어민주당 중앙능사 뒷건물, 예. 정의당 앞건물, 지금 국민의힘 건너편에 있고요. 국민의당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 때 표력경 거짓말을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시민단체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 것 같은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 이 유권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이슈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아마도 그 전쟁 용어에 준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뭐 대선 전초전, 뭐 미니 대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예. 서울시 유권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정책입니다. 또 특히 어떤 경제 활성화 정책이나 또 코로나19 이후에 이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고요. 또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의도하는 것과는 좀 달리 유권자들은 정책, 또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해서 후보들에게 묻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것 관련해서 무슨 여론조사도 결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좀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지난 작년이죠. 12월 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슈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중요시 보느냐라고 유권자들에게 물은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더라도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한 사람이 34.9%, 가장 많았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21.1%. 결국은 이 두 가지,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또 특히 소상공인의 그 힘든 부분을 어떻게 정책으로 이걸 만회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고요.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번이 부동산, 2번이 일자리 경제 이렇다고 하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후보들 공약을 좀 먼저 보자면 이 부동산 공약에서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번 선거를 임하는 자세에서 좀 다르고요. 또 부동산 공약이 그냥 부동산 공약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도시 구상에 맞물려서 나옵니다. 일단 여당의 후보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를 좀 전망적 투표로 좀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야권의 두 후보,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표고적 투표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 이 서울의 도시 구상을 세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숫자로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박영선 후보는 20일, 20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1개 다액구조, 50만 규모로 묶어서 21개 다액구조로 재편해서 이런 서울시를 구독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좀 비슷한 정책인데요. 서울을 5개 경제축으로 재설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0개 융합 경제 혁신지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위주로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들을 개발할 것인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세 후보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공급 위주의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박영선 후보는 30만 호 공급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공공 방식입니다. 토지 임대부 아파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토지는 개인에게 빌려서 그 위에다가 공공 방식으로 아파트를 제공해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하겠다. 또 높이 제한, 한강변의 높이 제한을 좀 완화하겠다. 또 민간 분양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36만 호 공급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공급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74만 6천 호 공급,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약 한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또 역세권, 중공업지역, 또 유휴지 개발을 통해서 40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후보의 장단점을 좀 따져보면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도시구상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선진적이고 좀 좋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서울시 아파트의 이 토지 임대부 공급 방식이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서울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20년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 선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토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공공에 의한 개발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 함께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다른 후보보다는 좀 구체적입니다. 그렇지만 5개 거점화라고 하는 것은 재임 시절 때도 했던 거고요. 또 부동산의 민간 주도 방식은 당시에
당시에 이 민간 주도 방식에 대한 어떤 부작용, 시장 과열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공급 규모가 굉장히 크게 있지만 이 세부 그 정책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 임기 내 이런 것들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 단기 계획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세 후보 모두 다 공급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에 그리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민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각 그 후보들의 공약들이 좀 본인들의 색깔하고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좀 면면히 보면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좀 넘어서는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중앙 정부와의 그 여러 가지 그 협업을 하거나 논의하거나 합의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만은 이 언론이나 여러 그 정책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서 이 세 후보 모두 공급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이 이런 부분, 어떻게 권한이 넘는다, 또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협의 과정들이 남아 있다 이런 것을 떠나서 두 가지 좀 더 관심을 있게 좀 보셔야 될 게요. 이게 단기간 내에 될 수 있는 정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부지 마련에서 서울시는 굉장히 서울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요.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제 2023년도 미국 연준 같은 경우가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이 부동산이 금리나 또 어떤 통화량 이런 것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은 공급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2년 후 본격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이 진행될 때 혹시 뒷북 행정이나 또 샤워실 바보라고 하듯이 이게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낳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아직 남아있는 선거 과정에서 면밀하게 토의하고 문제점들을 좀 지적하고 보완점들을 좀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 분야 공약에서 각 후보가 좀 핵심으로 꼽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인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뭐 예산안이나 실행 계획 같은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후보들의 공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1년 3개월 시장의 고용계약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 선거에서 유권자가 새로운 서울시장을 고용하게 되는 거죠. 그 계약서로서의 공약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총 공약이 몇 개인지를 저희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어떤 후보도 총 공약에 총 들어가는 예산을 추계하고 있지는 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이제 순위 결정들은 몇몇 후보가 하고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박영선 후보의 1순위 핵심 공약은 도시공간 재구조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21분 컴팩트 도시를 1순위 공약으로 놓고 있고요. 예산 부분은 총 들어가는 예산은 임기 내가 되겠죠. 총 공약은 64개인데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약 한 4천억 정도가 임기 내 1년 3개월 내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추계를 해놓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1순위 핵심 공약은 부동산 관련된 건데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만 5천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는 약 한 1,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총 공약수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10개 공약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일화 과정이 진행돼서 그런지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 공약수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직은 밝히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은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온 총 공약수나 우선순위를 볼 때 모두가 다 똑같은 공약을 하더라도 어디를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총 공약이 몇 개인지를 대답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100개가 될 수도 있고요. 2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세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게 임기 내에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좀 살펴보면요. 결국은 타당성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 3개월 안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자면 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지금 코로나로 침체된 그런 경제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이게 부동산 공약 외에도 다른 경제 활성화 공약들은 어떤 게 좀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에 집중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대출 경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약속하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1억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컨설팅이나 경영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코로나19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대출이나 이런 컨설팅 정도로 우리 소상공인의 어려움들을 좀 다독여줄 수 있는 정책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의심스럽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총장님,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 가계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각 분기별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비와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의 비율인 흑자율은 모두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기 기준 30% 이상 흑자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03년 모임은 5G 품질 논란과 관련해 이통 3사의 불완전한 서비스 이행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한 국내 식품업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중국산 김치 논란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잇따라 터진 데다 이유도 수익 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수입김치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오늘부터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간 김치 소비량의 15%를 차지하는 수입김치는 99%가 중국산입니다. 중국 일부 언론과 유튜버들이 김치는 중국 음식이라고 우기는 상황이 겹치면서 중국산 김치 불매운동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똥은 중국에 김치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상과 CJ-제일제당, 풀무원과 같은 국내 식품업계로 튀었습니다. 김치를 중국식 이름 파오차이로 표기해서 팔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치가 파워체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그 기원 자체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민감한 부분인 거고, 사태가 민감해서 예전에 사드 사태처럼 저희는 중국과 불매운동한 거 거기는 한국 다 나가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여기에 유럽연합 EU가 다음 달 21일부로 복합식품 수입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부담입니다. 육류나 수산물, 우유와 같은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는 식품 수입을 까다롭게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저가를 쓰는 김치나 라면과 같은 핵심 수출 품목이 모두 해당됩니다. 원료를 납품하는 협력업체까지 모두 EU 인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막히는 만큼 식품업체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EU에 수출한 농식품 수출액을 합치면 약 17억 달러. 식품업계는 개별 기업 단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련의 상황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기입니다. 2030 세대의 경제 생활을 엿볼 수 있는 MZ적 시점 시간입니다. 요즘 MZ세대는 주식, 펀드 같은 기존의 투자 방식뿐만 아니라 독특한 재테크에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음원 저작권과 미술품에 투자하거나 한정판 상품을 되팔아서 차익을 보기도 하는데 수익도 제법 쏠쏠하다고 합니다. 오민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7세 최광혁 씨는 매일 눈을 뜨자마자 음원 순위표를 확인합니다.
주식이나 코인보다 최 씨에게 더 큰 수익률을 안겨준 투자처가 음원 저작권이기 때문입니다. 음원 저작권 거래 플랫폼에서는 주식처럼 음원 저작권을 사고 팔아 차익을 볼 수도 있고 매월 저작권료를 배당금처럼 받기도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수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차익을 볼 때까지 기다리거나 손해를 보고 나오거나 해야 되잖아요. 또 저작권료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버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9%에서 6% 왔다 갔다 하고요. 판매 수익은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음원의 저작권을 구입해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2030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입니다. 뮤직하우는 지난해 투자자들이 저작권료 수익률로 연평균 8.7%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전체 회원수 중에 70% 정도가 MZ 세대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가요계 이슈들, 그다음에 MZ 세대의 투자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비중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덕질 테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해 관련된 상품을 모으거나 찾는 덕질과 재테크의 합성어인데요. 수익과 정서적 만족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음원 저작권 재테크뿐만 아니라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도 인기입니다. 대표적인 미술품 투자 플랫폼인 아트투게더에서는 인기 작품의 경우 투자 모집이 오픈 1, 2분 만에 마감되기도 합니다. 지난달 진행된 나라 요시토모와 스기토 히로시의 작품은 모집 30초 만에 마감됐습니다. 한정판 제품을 구입해 되파는 리셀 산업도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공략해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이곳은 한정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영등포의 한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신발의 현재 가격은 500만 원인데요. 구매 당시 가격이 2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가격이 25배나 상승한 겁니다. 슈테크 등 리셀이 등장한 지는 오래됐지만 MZ세대가 최근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 30대가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고요. 신발이라는 거는 항상 자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항상 신고 다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가장 쉬운 소재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신발에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높아지는 덕질 테크의 인기에 대기업들도 하나둘씩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는 젊은 투자 고객 유치를 위해 음원 저작권 거래 플랫폼과 협업 이벤트를 진행했고 리셀 회사가 대형 백화점 입점에 성공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아직은 마케팅 차원에 그치고 있지만 성장 가능성만큼은 인정받고 있는 셈입니다. 음악 저작권이라는 게 되게 좀 새로운 투자이잖아요. 그래서 좀 새롭게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안내드린 차원에서 특히 젊은 층 분들이 그런 좀 다양한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해서 같이 이렇게 제휴를 진행하게 됐죠. 취미나 이런 취향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고요. 팬슈머라고 하죠. 팬슈머. 자기가 좀 좋아하고 지지하는 이런 아이돌이나 브랜드도 포함이 되는 건데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또 재테크나 취미 활동하고 연계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는 재테크도 마음이 끌리는 곳에 투자하겠다는 MZ세대. 이들의 특별한 재테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네, 여의도 증권가가 주목하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증권부 이민재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가 메타버스입니다. 사실 저희 뉴스에서도 굉장히 또 심도 있게 자주 다루던 주제인데 여의도 내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이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사실 로블록스 때문에 좀 역으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정확히 좀 메타버스, 좀 짧게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쉽게 설명하자면 현실의 내가 이 가상 세계에서 별도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네.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네. 어떤 기구를 통해서 가상 세계에 접속을 해서 그곳의 아바타를 통해서 콘서트, 경기 같은 것을 보고
현실과 다른 세계에서 또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 이 영화인데 이게 이 메타버스 세상을 가장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만큼 또 한번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 세상을 준비 중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여의도 내에서 특히나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뭐 가상현실 등 미래 산업을 한 단어로 요약한 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빨리 찾고 검색을 해야 되는 여의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래 먹거리로서 네네.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다룬 보고서도 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IT 플랫폼 성장과 이에 익숙한 또 MZ세대, 또 여기에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좀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이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최대 경쟁자가 디즈니가 아니고 포크나이트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넷플릭스 기존 매체를 앞지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를 위협하는 업종이 대형 회사가 아니고 포크나이트라는 새로운 게임 업체라는 걸 봤을 때 변화가 얼마나 빠를지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10년 로드맵에 이런 어떤 그 메타버스를 포함시킨 걸 보면 향후에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이 관련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건지 이 여부일 텐데 이 가능성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점치고 있습니까? 일단 2025년에 540조 원에서 5년 후인 2030년에 1,700조 원으로 한 3배 정도 성장한다. 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메타버스의 기술 중 하나인 XR, 확장현실의 어떤 시장 규모만 일단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기술의 어떤 근간인데 이 분야만 봐도 급성장이 예상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수익 모델로 메타 플랫폼에 어떤 좀 트래픽이 모이면 여기에 유료 아이템을 팔고 또 광고를 하고 또 이커머스를 하는 단계까지 확장이 가능한데 네. 이것을 구현할 뭐 기술이나 기기를 넘어서 여러 산업으로 영향력을 넓혀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게임이나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작이 됐고 뭐 교육이나 뭐 의료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아직까지는 이제 이용자의 주층이 이제 10대다 보니까 뭐 이렇다 할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이 붙지 않아서 이제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수익화를 거두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인터넷 업종의 변화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이용자가 모이는 곳에는 어떠한 BM이 붙을 수가 있고 이 부분이 향후에는 이제 수익화 모델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 들어보셨고 앞서서 저희가 짧게 언급을 해드렸지만 로블록스가 현재 또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 불을 또 지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기대감을 받고 있을까요? 이와 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이 로블록스와 달리 VFX 그 광고 업체지만 메타버스 관련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고 네. 또 상장을 한다는 점에서 다소 겹칩니다. 2023년까지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설명인데요. 이 청약 경쟁률도 2,300대 1로 관심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연구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내분의 이제 그룹, 걸그룹 멤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상의 또 멤버들도 만들어서 이 가상의 멤버들과 서로 소통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러한 것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미리 찍어 놓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제 그 멤버들의 움직임을 따서 이 가상으로 구현도 되게 하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버추얼 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가장 큰 기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 SM의 에스파도 그렇고 이 리그 오브 레전드, KDA 같은 아바타 걸그룹들이 나오고 또 인기를 끌면서 이 기술력 자체에 대한 관심이 또 뜨겁습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이언트 스텝 이외에도 또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제조업, 전자라든지 이런 게 먼저 평가를 좀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상 플랫폼의 주도권을 누가 질지를 일단 주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네이버의 뭐 가상 세계 플랫폼인 제페토가 국내의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네. 이 네이버의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사실 규모는 좀 미미합니다. 하지만 성장 잠재력 차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평가고요. 이 쿠팡으로 부각이 되는 네이버 쇼핑 그리고 제페토가 네이버의 미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또 여기에 뭐 빅히트나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플랫폼에서 주요 콘텐츠로 쓰이는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눈여겨볼 만하고요. 네. 또 VFX 기술을 보유한 위지윅 스튜디오나 아니면 웹 기반 대표 플랫폼인 아프리카 TV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와서 휴대폰을 마음껏 눈치 없이 볼 수 있고 또 휴대폰도 바로 개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고객들이 특히 MZ세대는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 시 겪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코자 LG U+는 비대면화에서도 고객 스스로 24시간 365일 언제나 원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언택 스토어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바로 또 질문을 드려볼 텐데 오늘은 또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좀 부진했지만 화학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하면서 화학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증권가에선 화학 업황의 구조적 회복세에 주목하면서 실적 눈높이도 빠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또 이런 화학주들이 잘 갔기 때문에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효성화학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효성화학을 분석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향 조정된 거죠? 네, 맞습니다. 40만 원이 넘는 데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효성화학에 대한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6개월 전과 비교해 72%가량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오늘 키움증권은 말씀하셨던 대로 33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중형 화학주 중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효성화학이 한 5% 급등하면서 종가가 한 30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40만 원 넘는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이라고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전까지 시장은 사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3%가량 증가한 290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올 것이라고 분석된다는 겁니다. 네. 키움증권이 추정하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50억 원, 하나금융투자는 423억 원 수준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한 40% 이상 더 잘 나올 것이라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40% 이상이면 예상보다도 훨씬 좋았다는 건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리포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 사실 신규 투자자분들도 이 화학주에 대한 관심이 네. 많은데 워낙 또 화학주 리포트들이 어렵다 어렵습니다. 보니까 예, 또 맞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박 기자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모든 사업 부문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PP와 PDH 부문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한 523%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PP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폴리프로필렌을 뜻합니다.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마스크나 의료용 주사기 또 각종 용기 등 일상생활에 전반적으로 사용됩니다. 효성화학의 PP 생산 능력은 롯데케미칼에 이어 국내 2위 수준입니다. 네, 이 PP에 대한 설명해 주셨고 PDH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들어보죠. 네, PDH는 프로판에서 수소를 분리해 프로필렌을 만들어내는 설비입니다. 네. 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 개선으로 NF3가 실적 호조세도 이어갈 전망인데요. NF3는 반도체 등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효성화학은 NF3 제조 분야에서 SK 머티리얼즈에 이어 세계 2위 업체입니다. 화학 관련주들 리포트에 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만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된다는 네. 건데 1분기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증권가에선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는 이제 1분기 서프라이즈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편안한 증익 구간 진입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키움증권 또한 올해 효성화학의 영업이익을 지난해와 비교해 259.1%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기자 근데 PP 이 부분을 네.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수요가 계속 좋다 이렇게 좀 예상이 나오니까 다른 업체들도 공급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시장에서도 그런 우려가 나오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세계 PP 플랜트들의 증설 또한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업체별 PP 증설 계획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올해와 내년 세계 PP
PPP 증설 물량은 각각 513만 톤, 448만 톤으로 작년 증설 대비 한 50에서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즉 증권가에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막연하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려에 대한 걱정은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98%가량 올랐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효성 TNC와 효성 첨단 소재도 다뤘었는데 네네. 매번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그러네요. 높았습니다. 효성그룹 주력 계열사 4개 모두 올해 들어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상장사 10곳 합산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56%가량 급등한 상황입니다. 뭐 효성 TNC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그래도 98%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효성 맞습니다. 그룹들이 좀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효성 TNC나 첨단 소재, 화학 등 주요 계열사들이 경기 민간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다가 이 수소 등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증권가에서도 효성그룹은 수소 경제 밸류체인에서 누리는 수혜가 클 것이라며 장기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향후 주가 향방이 또 중요할 텐데요. 수급은 현재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외국인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약 한 달간 수급을 보면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166억 원, 64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29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효성화학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가겠습니다. 아쉽네요. 네, 저도 아쉽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하나밖에 없지만 보겠습니다. 네. 총수의 충수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삼성전자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이 19일 충수가 터져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날 저녁 시간 전후로 계속 복통을 호소해서 외부 진료를 좀 권고를 했지만 자기는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참다가 끝내 삼성 서울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충수가 터졌다. 이게 어떤 질환입니까? 네,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림이 나올까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충수는 맹장의 약간 아래 끝에 늘어진 가는 그 맹관을 말합니다. 네. 괜히 의료 시간 같은데요. 예. 여기에 터져서 충수에 일어나는 염증으로 이게 터지면 오른쪽 아랫배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네요. 네. 쉽게 말해서 맹장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충수염 수술은 일주일 이내에 퇴원을 할 수가 있지만 충수가 터지는 상황에서 장내 감염이 되면은 뭐 한 달까지도 좀 퇴원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맹장염의 정식 명칭이 충수염이죠. 네. 이재용 부회장 아직 재판이 좀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 부회장 측이 지금 형량의 3분의 1 정도를 살았기 때문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법조계의 중론은 형량의 3분의 1을 채워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만큼 좀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인데 네. 현재 한 1년 2개월 살았으니까 네. 3분의 2를 채우려면 한 반년 정도 남은 셈이죠. 네. 이번 총선 재판 일정에도 그래서 상당한 차질이 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장 오는 25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첫 공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을 못하게 되면 미뤄지거나 또 이재용 부회장을 빼고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았다는 의혹도 좀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이 부회장 수사 기소의 적정성을 논의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데요.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앞서 경영권 불법 승계 때도 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대해서 외부 의원들이 적법성을 좀 평가하는 건데 기속력이 없어서 이후에도 관련된 재판을 이 부회장이 또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내년 7월이면 형기를 마치게 되지만 사실은 뭐 다른 재판들의 결과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재용의 사법 리스크가 다음 정권까지 갈
갈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은 오늘 창립 83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룹 차원의 대단한 행사는 없었고 조용히 좀 지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혹시 삼성이 언제 창립됐는지 아십니까? 오늘이 83주년이니까 83년 전에 창립된 게 아닌가요? 네, 이걸 노렸는데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병철 선대회장은 1938년 3월 1일에 삼성 상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다만 1988년 3월 22일에 이건희 회장이 제2의 창업을 선언하면서 삼성은 매년 오늘 3월 22일을 창립 기념일로 좀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데다가 올해 초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좀 구속이 되면서 조용히 지나갔죠. 또 그룹의 구심점이 마땅치 않아서 이런 그룹 차원의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지적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는 각사별로 사장단이 이끄는 자율경영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열렸던 미중 고위급 회담이 지난 주말 종료됐는데요. 양국이 첫날부터 강하게 충돌한 뒤로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알래스카 회담에서의 충돌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대면 회담을 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 측이 회담에서 보인 강경한 태도는 미국과의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부 관영 언론에서는 양국이 여러 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지만 이번 회담은 시기적절하고 유익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 소식입니다. 트위터를 비롯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쫓겨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임 고문인 제이슨 밀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도 2, 3개월 안에 자신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셜미디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인기가 엄청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때 SNS로 폭력을 주둔하고 방조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과 트위터로부터 계정이 정지됐는데요. 현재 새 플랫폼 구축을 두고 일부 기업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2일 독일 유렉스 연계 야간 시장에 코스피 200 선물이 상장됩니다. 거래 시간은 한국 시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입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국제결제은행 BIS 혁신 서밋 토론회에 참석하고 분데스방크 총재와의 토론도 예정돼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은 서로 간의 노골적인 비방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 이상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먹혀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두 가지 나아갈 방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압도할 초격차와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점. 그리고 이런 갈등 속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하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같이 우리는 이 정부와 국민이 연대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내부의 결속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거를 앞둔 요즘 분열보다 통합에 무게를 두는 시민사회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